이거 너랑 나랑 검사한 DNA 결과야. 난 불임이야. 의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내가 임신을 했다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목이 졸리는 듯 했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뭐? 뭐라고요? 그거 잘못된 검사예요. 당신 아이예요. 우리 아이라고요. 그날 서울에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하얀 눈송이들이 춤추듯 내리는 모습이 아름다웠지만 내 마음속은 그 어떤 겨울보다 차갑게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12월 초 바람이 칼날처럼 불어오던 그 밤, 눈물조차 얼어버릴 듯한 추위 속에서 내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양천구에서 살았던 올해 42살 된 윤세라입니다. 화장실 타일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손끝이 저릿저릿하도록 떨리는 손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바라봤습니다. 두 줄, 선명한 두 줄이 나타났습니다. 내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목구멍이 메어왔습니다. 뺨을 타고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나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거실로 나와 남편 장태수를 기다렸습니다. 퇴근한 그는 말없이 양복 재킷을 벗으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내 말을 듣는 남편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임신? 당신이 그것도 내 아이를? 그 말에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고 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뭔 줄 알아? 그는 서류 한 장을 내 앞에 던졌습니다. 종이가 공기를 가르며 내려앉는 소리가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이거 너랑 나랑 검사한 DNA 결과야. 난 불임이야. 의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내가 임신을 했다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목이 졸리는 듯 했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뭐라고요? 그거 잘못된 검사예요. 당신 아이예요. 우리 아이라고요. 목소리가 떨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고 심장은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왜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 걸까? 나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헛소리 작작해. 너 학교 체육 선생이랑 잤냐? 아니면 그 교감이랑? 대체 누구야? 그의 아빠가? 그는 내 손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휙 낚아채더니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플라스틱이 부서지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마치 내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신문지로 돌돌 말아 휴지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거센 발걸음 소리와 함께 들이닥친 사람. 세라야. 이게 뭐니 이게? 시어머니였습니다. 흰 털장갑을 낀 손에는 서류가 든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칼날 같았고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눈발소리조차 그녀의 목소리 앞에서는 소리 없이 녹아내렸습니다. 내가 그따위로 날 배은망덕하게 우리 집안을 속여? 우리 집안에 바람 피운 여자 들릴 순 없어. 창피해서 남 얼굴도 못 볼 일이야. 지금 당장 이 서약서에 사인해. 아이를 빌미로 우리 아들을 찾지 않겠고 일체 금전 요구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야. 내가 잘못해서 쫓겨나는 거야. 알겠니? 사인 안 하면 내 교사직에 소문 쫙 낸다. 불륜교사라고.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손바닥은 땀으로 흥건했습니다. 어머니, 진짜 아니라니까요. 진짜 억울해요. 어머니까지 왜 그러세요? 이 아이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이웃의 발소리, 벽시계의 초침소리, 창문을 두드리는 눈발소리만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닥쳐. 내 아들은 불임인데 넌 임신을 했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거실에 있던 신우이도 냉소를 던졌습니다. 그녀의 말이 더 차갑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그렇게 안 봤는데. 솔직히 다 티났어요. 옷 입고 화장하는 거 다 티난다니까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에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분노와 억울함, 절망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차마 입도 열 수 없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떨어진 임신 테스트기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바깥의 눈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내 심장 소리만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결국 그날 밤 나는 두세 벌 옷이 담긴 가방 하나, 지갑 하나, 핸드폰 하나만 들고 눈 내리는 복도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기 전 장태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내뱉었습니다. 유이제 이 집 근처 얼씬도 하지 마. 어디서 바람 피우다 임신까지 하고 와선 내 아이니 가족이니 운운하지도 마. 문이 쾅 닫혔습니다. 허공에 남겨진 말들이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눈발이 제 어깨에 쌓이는 줄도 모르고 나는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어떤 말도 변명도 하지 못한 채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제 뱃속 아이가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희미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엄마, 나 버리지 마. 나 살아있어. 그날 눈도 얼었고 내 눈물도 얼었습니다. 그리고 내 심장도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뱃속에선 따스한 생명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내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쫓겨난 그날 밤 나는 병원 응급실 대기실 의자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문에 부딪히는 눈발이 녹고 다시 얼어붙기를 반복했습니다. 내 마음도 그랬습니다. 녹았다가 다시 얼어붙는 형광등 불빛 아래 창백한 내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의사는 내 창백한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임신 초기지만 아이는 잘 붙어 있어요. 많이 힘드셨나 봐요. 얼굴에 다크서클이 가득하고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임신 초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몸도 마음도 잘 쉬셔야 합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으로 배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 엄마가 너를 지킬게. 이제 우리 둘뿐이야. 그리고 다음 날 나는 서울을 떠났습니다. 전화번호도 바꿨고 은행 잔고는 마지막 월급뿐이었습니다. 연락할 사람도 돌아갈 집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뱃속의 아이와 교사 자격증뿐이었습니다. 귓가에는 여전히 현관문이 쾅 닫히던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제주도. 사람 하나 알지 못하는 조용한 구자읍. 눈 대신 바람이 세차게 부는 바닷가 마을. 검은 현무암 해안선과 끝없이 펼쳐진 바다가 나를 맞아주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를 채우는 이곳에서 나는 새로운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서울의 콘크리트 냄새를 지워갔습니다. 작은 시골 초등학교에 지원서를 냈고 운이 좋게도 임신 중 미혼모라는 사정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학교장은 내 이력서만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나마 조금은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낡은 월세 방 하나를 구했고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처음으로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누구도 널 버릴 수 없어. 우리는 이제부터 함께야. 내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속에 담긴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손으로 배를 감싸며 따뜻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바다 내음이 스며드는 작은 방에서 나와 내 아이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해가 지나고 부푼 배를 안고 제주의 봄을 맞이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유채꽃 물결이 일렁이는 들판이 보였고 따스한 봄바람이 커튼을 살랑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5월의 따스한 햇살 아래 준이가 태어났습니다. 내 아들. 이 아이가 태어나 처음 눈을 떴을 때 나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이 아이. 입꼬리의 각도, 눈꼬리의 선, 웃을 때 들어가는 깊은 보조개, 심지어 잠잘 때 손가락을 오므리는 버릇까지. 그는 장태수의 얼굴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내 손가락을 꼭 붙잡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눈물이 솟았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게 핏줄이라는 걸까? 그걸 처음 느꼈을 때 나는 무너졌습니다. 억울함보다 더 억울한 감정이었습니다. 목구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왜 이토록 똑같은 아이를 두고 나는 그렇게 버림받았던 걸까요? 간호사가 아이를 안겨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예쁜 아기네요. 누구 닮았어요? 나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을 닮았어요. 하지만 이내 다짐했습니다. 좋아. 증거는 내 얼굴이야. 하지만 지금은 너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올바른 인격으로 키울 거야. 누구의 아이도 아닌 나의 아이. 이제 너는 내 전부니까. 하루하루는 치열했습니다. 아이를 옆집 할머니께 맡기고 등하교를 하고 수업이 끝나면 마을회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작은 마을 어르신들이 공동육아를 하듯 아이를 살뜰히 돌봐주셨습니다. 그들의 주름진 손이 아이의 등을 토닥이는 모습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주말에는 바닷가 물질하러 가는 엄마들의 아이들을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돌봤습니다. 몇 명 안 되는 아이들을 동그랗게 앉혀놓고 동화책을 읽어주며 글자도 가르치고 미술도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 미혼모 아이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작은 마을회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괜찮아. 너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이들이야. 누구도 너희를 판단할 자격 없어. 사실 그 말은 내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매일 밤 잠든 준이의 얼굴을 보며 나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바닷바람과 함께 준이는 자랐습니다. 말이 빠르고 글씨를 또박또박 쓰며 숫자에 특히 강했습니다. 숫자놀이나 수학 문제를 풀 때면 그의 눈빛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어느 새벽 잠에서 깬 그가 침대 시트에 숫자들을 빼곡히 적어놓는 것을 보고 놀랐던 적도 있습니다. 노트 가득 숫자들을 적어놓고 기쁨에 찬 얼굴로 웃는 모습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초등 3학년 무렵 담임 선생님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윤 선생님, 준이는 정말 특별해요. 수학 영재인 것 같아요. 내가 가르치기 버거울 정도예요. 내심 기뻤지만 객관적으로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이는 정말 숫자에 대한 남다른 감각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준이는 수학에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영재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영재센터에 문의했고 이듬해 준이는 제주 시내 대표로 선발되어 전국 수학경시대회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대회 장소는 서울. 10년 전 내가 버려졌던 그 도시였습니다. 제주도에 내려온 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아팠던 도시. 하지만 이제는 이 아이 덕분에 내가 다시 그곳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영재 AT센터. 전국 수학경시대회장은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과 교사들로 북적였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긴장한 아이들이 대회장으로 들어가고 부모들은 복도에 서서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사람,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그 모든 소리가 복도에 잔잔한 파도처럼 울렸습니다. 내 심장은 건물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밟는 서울 땅.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제주의 짭조름한 바다 내음 대신 차가운 콘크리트와 분주함의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오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나는 아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준이야, 괜찮아. 평소처럼만 해. 너는 충분히 잘할 수 있어. 목소리를 단단하게 유지하려 했지만 내 속에서는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이 도시의 매서운 겨울바람, 그날 밤의 차가운 복도, 문이 닫히는 소리. 아이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나 잘할게.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더 잘할 수 있어. 준이는 씩 웃으며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보조개가 깊게 패인 그 미소는 언제나 내 가슴을 찌르는 동시에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 보조개를 볼 때마다 장태수의 얼굴이 겹쳐 보였지만 지금은 그저 내 아들의 미소일 뿐이었습니다. 아이가 사라진 문을 바라보다가 나는 복도 끝 화분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마주한 서울. 이 도시가 품고 있는 기억들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심장이 가슴을 뚫고 나올 것 같았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제주도의 바다를 떠올렸습니다. 파도 소리, 바람 소리, 그리고 준이의 웃음소리. 그것만이 내 안식처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낯익은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어머, 저기. 윤세라 아니야? 짙은 립스틱, 각 잡힌 트렌치 코트, 날렵한 하이힐, 손에 든 커다란 명품백. 눈을 돌리니 신우이 장미라가 서 있었습니다. 10년 전과 똑같은 차가운 눈빛, 하지만 조금 더 나이든 얼굴이었습니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진짜 윤세라 맞네? 야, 나 너인 줄 몰랐어. 살 많이 빠졌네. 근데 여긴 무슨 일이야? 뱃속까지 차갑게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복도의 소음이 갑자기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귓가에 윙소리가 들렸고 시야가 좁아졌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준이가 오늘 대회에 나와서요. 제주 대표로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담담하게 들리도록 노력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10년이 내게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이었습니다. 내 등 뒤로 복도 벽에 걸린 화분의 잎새가 살랑거렸습니다. 준이? 그녀의 표정이 의아함에서 혼란으로 바뀌었습니다. 눈썹이 찡그려지고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대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1차 시험을 마친 아이들이 나오고 있었고 그 중에는 준이도 있었습니다. 엄마, 준이가 활짝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그 웃음 속에서 번쩍이는 깊은 보조개. 장태수의 것과 똑같은 보조개가 미라의 눈앞에서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그 보조개를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아이가 내게 안기자 미라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녀의 눈이 준이의 얼굴을 훑었습니다. 눈꼬리, 인맥, 귀끝 각도, 그리고 손을 움켜쥐는 습관까지. 그녀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잡고 있던 명품백이 거의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보조개까지 똑같잖아. 오빠랑.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리며
충격에 휩싸인 눈빛으로 나와 준이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엄마, 나 1차 통과한 것 같아. 문제 진짜 쉬웠어. 준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청량하고 밝았습니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 손가락이 살짝 떨렸지만 아이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잘했어, 준이야. 다음 시험은 언제지? 1시간 후에. 그 전에 뭐 먹으러 가자. 준이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기쁨으로 반짝였습니다. 말을 잇지 못한 미라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하이힐이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잠시 후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지금 시간 돼. 그 윤세라 있잖아. 그 여자 지금 여기 있어. 나는 준이의 손을 잡고 카페테리아로 향했습니다. 미라의 목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아이도 같이 있어. 근데 그 아이 오빠랑 똑같이 생겼어. 진짜야. 나 지금 완전 소름 돋았어. 미라의 목소리가 복도를 타고 흘러갔지만 나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준이의 손을 꼭 잡고 복도 저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내 발걸음은 당당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으니까요. 한편 서울 행복은행 본점 20층. 장태수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반사된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며칠 전 본사에 도착한 한 통의 익명 우편이 그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날 유전자 검사 조작한 사람들 다 내 옆에 있어. 편지 한 장과 함께 동봉된 오래된 병원 서류. 종이 위의 글자들이 그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받고도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머릿속을 맴도는 문장들. 10년 전 검사받은 병원. 그 담당 의사가 여동생 미라의 대학 동기 서장준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날 밤 쫓겨나던 세라의 눈물에 젖은 얼굴. 그날 밤 그는 미라를 불러냈습니다. 호텔 라운지,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구석 테이블에서 크리스탈 잔이 테이블 위에서 차가운 빛을 반사했습니다. 말을 돌릴 필요도 없이 나는 물었습니다. 미라야, 너 그때 나 불임이라는 거 검사 조작한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손가락으로 잔을 돌리며 미라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미라는 처음엔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오빠의 날카로운 시선 앞에서 그녀는 끝내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화장이 번져 얼굴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시켰어. 세라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큰일 났다고 하셨어. 오빠가 불임이라는 걸 엄마는 알고 있었거든. 그거 들키면 오빠는 끝이라고. 장태수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손에 든 잔이 떨어질 뻔했고 목구멍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서장준한테 부탁해서 검사 조작했어. 오빠가 불임인데 애를 가졌다면 세라가 바람 피운 걸로 몰아가자고 했어. 그게 오빠 인생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어. 그 순간 장태수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10년간 그의 머릿속에 단단히 각인되어 있던 배신이라는 단어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식은 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나는 이 아이의 아버지였구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모든 게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눈 내리던 밤 세라의 손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빼앗고 던져버리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눈빛, 떠는 입술, 철저히 외면했던 진실.
바로 그때 미라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로 돌아왔고 이제 창밖을 바라보며 전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세라가 아이를 데리고 왔다고? 장태수는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봄비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그의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진짜로 모든 걸 망쳐버렸구나.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연회장. 샹들리에의 찬란한 빛이 내리쬐는 대형홀은 수많은 취재진과 은행 관계자들, 금융계 인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잔을 기울이며 나누는 대화가 웅웅거리는 소리로 홀을 채웠습니다.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는 장태수 행복은행 신임은행장 취임식 현수막이 떠 있었고 주변에는 화려한 꽃다발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간헐적으로 터지며 홀을 밝혔습니다. 단정한 네이비 정장을 입은 장태수는 무대 뒤편 대기실에서 마이크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번듯해 보였지만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자의 플래시, 축하 박수 소리, 화려한 꽃다발. 모든 게 꿈꾸던 순간이었지만 그의 표정은 이상하리만치 굳어 있었습니다. 비서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은행장님, 10분 후 입장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10년 전에 검사 조작 증거와 함께 받은 익명의 메모. 그리고 그 위에 그가 직접 메모한 한 줄. 진실을 말할 용기. 종이의 모서리가 그의 손끝에서 살짝 구겨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단상 위로 걸어 나왔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카메라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졌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무거워졌고 심장은 터질 듯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쥐고 숨을 깊게 들이마신 후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저는 축하를 받기보다 저의 어리석음과 우유부단함으로 저지른 끔찍한 잘못에 대한 고백을 하려 합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던 기자들의 손이 일제히 멈추었습니다. VIP석에 앉아있던 임원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고 기자들은 재빨리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10년 전 저는 제 아내였던, 아니 윤세라라는 사람에게 믿을 수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녀가 임신을 했을 때 저는 제 아이가 아니라고 몰아붙였고 불륜이라는 누명을 씌워 그녀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고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오는 것을 억지로 참았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찰칵 소리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누군가가 SNS 라이브 방송을 켰고 화면엔 장태수의 고백이 그대로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실시간 댓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저는 병원에서 불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이 알려지면 제 커리어가 무너질까 두려웠고 어머니와 동생의 부추김에 따라 사실 여부를 정확히 알아보지도 않은 채 동생의 친구인 서장준 의사와 짜고 DNA 검사 결과를 조작했습니다. 그 아이는 제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변명도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장태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는 거침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셔츠 칼라가 땀에 젖어 목을 조이는 듯 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년간 저는 출세가도를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윤세라와 제 아이는
제주도 바닷가 마을에서 홀로 싸우며 살아왔습니다. 제 아들은 이제 10살이 되었고 오늘 전국 수학경시대회에 참가하러 서울에 왔습니다. 이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그는 고개를 들고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단단한 결의가 서린 눈빛으로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진실을 밝히고 제 잘못을 인정하려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윤세라와 제 아들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합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순간 연단 연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윤세라. 하얀 셔츠에 검은 롱코트를 입은 단정한 모습, 바다에 담긴 듯한 깊고 맑은 눈빛,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보조개가 선명한 소년 준이가 들어왔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은 그녀의 모습은 당당했고 그 어떤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장내에 숨죽인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샹들리에의 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습니다. 장태수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내려놓고 천천히 그들 앞으로 걸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무릎이 단단한 무대 바닥에 닿는 소리가 홀 전체에 울렸습니다. 세라야, 정말 미안하다. 그 아이, 내 아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무릎 꿇은 그의 모습은 처연했습니다. 윤세라는 그의 말에 아무런 반응 없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하이힐이 무대를 두드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홀을 채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맑고 단단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그녀에게 준 것은 상처가 아닌 깊은 강인함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그날 당신이 던져버렸던 임신 테스트기의 주인이에요. 그날 밤 눈발 속에서 몇 벌의 옷과 핸드폰 하나 들고 쫓겨나던 제 뱃속에서 이 아이는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아이는 당신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강했습니다. 바다처럼 깊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준이는 조용히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얼굴은 떳떳했고 눈동자는 흔들림 없었습니다. 장태수와 똑같은 눈매와 보조개, 하지만 그 눈빛에는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강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객석에선 속삭임과 탄식이 섞였습니다. 진짜 닮았네, 똑같아, 신기하다는 수군거림이 홀을 채웠고 SNS에선 벌써 장태수 고백, DNA 조작, 불륜 누명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행사장 뒤편에서 검은 양복의 형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단호한 발걸음 소리가 홀을 채웠습니다. 그들은 행사 관계자석으로 가서 누군가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장준 씨, 공문서 위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의사 서장준의 팔목에 수갑이 채워졌고 차가운 금속음이 울렸습니다. 옆에 있던 신우이 미라는 벌떡 일어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충격과 공포에 질린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세라 언니 미안해. 그땐 정말 우리가 미쳤었어. 엄마가 내가 사람으로서 못할 짓을 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끊겼고 화장이 번져 얼굴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윤세라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때는 모두가 그게 저를 위한 길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그 길이 나 하나를 짓밟아야만 되는 길이었다면 그건 길이 아니라 함정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숙인 장태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절망 그리고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오늘 무릎을 꿇었다고 해서 내 지난 10년이 치유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받은 모욕, 아이에게 지운 상처, 그건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장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기회를 줘. 아이랑 다시 시작할 수 있게.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객석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카메라가 이 순간을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플래시 불빛이 눈물에 반사되어 빛났습니다. 윤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지만 그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기회는 처음에 있었던 거예요. 당신이 내 손에서 테스트기를 뺐던 그 순간, 그녀는 아이 손을 잡고 연단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준이는 한 번 뒤돌아 아버지를 바라봤고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호기심과 상처, 그리고 어쩌면 희미한 연민까지. 기자들은 연신 셔터를 눌렀고 그날 은행장 취임식은 진실 고백의 장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장태수는 단상 위에 그대로 무릎을 꿇은 채 무너진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취임식 이후 서울은 시끄러웠습니다. 장태수의 고백 영상은 전국 뉴스에 실렸고 소셜미디어는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진짜 아빠였다니. 눈물 난다. 여자분 너무 강하다. 대단하다. 엄마의 힘이란 등 다양한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가득 채운 댓글들은 마치 작은 파도처럼 끊임없이 일렁였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지만 윤세라는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조용히 제주도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바닷바람이 불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한 교실에서 수업을 이어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 보이는 푸른 바다, 귓가를 채우는 파도 소리, 그리고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들.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검은 현무암 해안선을 따라 걸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삶은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장태수는 은행장직을 사퇴했습니다. 금융권에서의 화려한 커리어는 사실상 끝이었고 그는 서울 외곽지역 변두리에 있는 청소년 금융교육센터의 자원봉사자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벽돌 건물, 낡은 책상, 그리고 호기심 젊은 대학생들의 눈빛. 그 속에서 그는 새로운 의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눈을 직접 보며 진짜 돈의 가치가 뭔지 알려주고 싶습니다. 언론과의 짧은 인터뷰에서 그가 남긴 말이었습니다. 화려한 넥타이와 정장 대신 단정한 캐주얼 셔츠를 입은 그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 밑에는 피로의 흔적이 있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그리고 매달 한 번 그는 제주를 찾았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아들이 좋아한다던 축구공과 책 한 권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누르던 그의 모습이 윤세라의 가슴을 묘하게 흔들었습니다. 윤세라는 먼 발치에서 지켜보기만 했고 준이는 며칠간 별말이 없었지만 어느 순간 공을 받았습니다. 한 번만 차볼까? 소년의 작은 제안에 장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의 목구멍이 메었고 목소리를 내기까지 몇 초가 걸렸습니다.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1박 2일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축구를 하고 때로는 자전거를 타고 바닷가 올레길을 달렸습니다. 초여름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를 비추었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흐트렸습니다. 공을 주고받고 웃고 땀 흘리며 준이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그때 나 버리려 한 거 아니라고
어른들의 오해 때문이었다고 엄마가 말해줬어요. 10살 준이는 너무도 똑똑하게 잘 자랐습니다. 바닷가 벤치에 앉아있던 장태수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파도 소리가 그의 흐느낌을 감쌌습니다. 그래도 나는 늦게라도 아빠가 생겨서 좋아요. 장태수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흐느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그의 손가락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그의 가슴 깊숙한 곳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래도 다시는 안 그러실 거죠? 다시는 오해 안 하실 거죠? 아이의 맑은 눈빛이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믿음과 의심이 교차하는 그러나 희망이 깃든 눈빛이었습니다. 절대, 이제는 내가 항상 너 곁에서 준이를 지킬 거야. 그해 겨울, 준이의 생일. 조용한 제주주택가 마당에 작은 케이크와 축구화 세트, 유니폼과 함께 축구 클럽 입단 축하 카드가 놓였습니다. 케이크 위 촛불이 바람에 일렁였고 그 불빛이 세 사람의 얼굴을 따스하게 비추었습니다. 윤세라는 조용히 미소 지었고 장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촛불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날은 예상치 못한 손님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작은 여인, 수척한 얼굴에 떨리는 손을 가진 사람,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10년의 세월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때 당당하던 그 눈빛은 이제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윤세라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 아이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노인의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이 깊은 주름을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얘가 준이니? 손을 모은 채 그녀는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때 고고했던 그 태도는 온데간데였고 이제는 그저 후회와 염치 없음으로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무릎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못난 짓을 했구나. 내 아빠를 그토록 닮은 얼굴을 보니 숨이 턱 막히는구나. 준이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엄마를 바라봤고 윤세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미움보다는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다를 오래 바라본 사람의 눈빛 같았습니다. 괜찮아. 인사드려. 소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손을 떨며 아이의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다. 세라야. 나 같은 사람이 내 손주의 얼굴을 보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 미안하다 미안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구나. 잠시 후 신우이 미라도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립스틱도 바르지 않았고 명품백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소박한 옷차림의 맨 얼굴이었고 모든 가식을 벗어 던진 듯 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았습니다. 한때 날카롭던 그녀의 눈매는 이제 부드럽게 변해 있었습니다. 세라 언니, 그때 그 짓 다 내가 한 거야. 엄마랑 같이 내 친구 서장준 의사한테 부탁까지 하고 이 아이가 우리 오빠 아이일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 서장준은 면허가 취소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인생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미라의 눈가에 깊은 주름이 생겼고 그 안에는 뼈저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세라는 아무 말 없이 그녀들을 바라보다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그녀에게 가르쳐 준 것은 증오가 아닌 초연함이었습니다. 마치 깊은 바다의 평온함과도 같았습니다. 나를 위한 용서는 없어요. 하지만 준이를 위해서라면 이 관계는 다시 시작할 수 있겠죠. 진심으로 뼈저린 반성을 해요. 그녀는 아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가족은 피보다 마음이 먼저니까요. 그날 밤 달빛이 비추는 올레길. 세 사람 윤세라, 장태수, 준이는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리는 바닷가 길에서 준이가 축구공을 들고 두 사람 사이에 끼어 말했습니다. 달빛이 그의 보조개를 은은하게 비춰주었습니다. 우리 셋이 같이 공 차러 가요. 엄마랑 아빠랑 나. 오늘은 진짜 가족처럼 놀고 싶어요. 윤세라는 장태수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눈에는 아직 경계와 거리감이 있었지만 깊은 곳에는 작은 희망도 깃들어 있었습니다. 바다가 달빛을 받아 빛나듯 그녀의 눈동자도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린 부부가 아닙니다. 다만 아이의 부모로서 다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장태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감사함과 경외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그리고 한 사람의 존엄함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녀의 말 속엔 여전히 거리감이 있었지만 그 안엔 분명 믿음이라는 씨앗 하나가 자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누군가는 다시 가족이라는 이름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단 한 사람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끝까지 걸은 여자의 용기였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며 길게 늘어졌습니다. 준이의 웃음소리가 바다를 타고 멀리 울려 퍼졌고 윤세라의 입가에도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바다는 항상 그랬듯 그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 그 오해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고 그 진심은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가족이란 피보다 끝까지 지켜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바다처럼 깊고 하늘처럼 넓은 윤세라의 마음. 그녀는 용서했다기보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회복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것은 아픔을 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 세 사람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 앞에는 아직 많은 이야기가 남아 있었지만 오늘 밤은 그저 함께 걷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소중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고 진정한 강함은 상처를 이겨내는 데서 옵니다. 용서는 때로 자신을 위한 선택이며 가족은 피보다 끝까지 지켜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크게 바꿀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저희 채널을 찾아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